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납세자 세법 교실이고요. 상속세, 증여세 핵심 기초 과정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일단 잘 안 드시는 분들은 한번 그 스피커 세팅을 좀 해주세요. 제 소개해 드릴 동안. 자, 저는 고수영 교수입니다. 일단 먼저 인사를 드리자면 잠시만요. 아래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고수영 교수입니다. 자, 강의 진행하는 동안 얼굴 안 나오는 게 낫겠죠? 얼굴 없애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냥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 직원이고요. 지금은 이제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잘 들리시죠? 교수로 상속세, 증여세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국세청은 본청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청, 지방청, 세무서 조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본청은 세종에 있죠. 국세청이 하나입니다. 본청은 하나고요. 지방청은 각 지역에 7개가 있습니다. 7개. 서울지방국세청, 뭐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청 해가지고 7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전국에 현재는 13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국세청 조직이고요. 저는 이제 본청에는 조사국, 납세저보호 담당관실 등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청 조사사국 이런 데서 일을 했었고요. 그 이제 나머지 세무서, 역삼, 세종, 그 서울청이랑 대전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06년에 세무사를 땄고요. 세무서 딴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세무사 업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국세청에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제 이제 제 소개는 이걸로 하고 이제 다 들리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는 이제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고 그 제주도에 살면서 한번 사진을 찍은 사진들인데 제주도 이제 섬이라 그런지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또 그 변화무쌍한 날씨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풍경도 좋은 풍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 좋은 점도 습하고 섬이라 습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자연 환경과 이런 풍경을 보면서 사는 게 하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제주도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와서 살아보니까 눈도 많이 오더라고요. 겨울에 그 아기들이랑 이게 뭐 그 그 옥상 그 타층에 있는 데인데 월세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고 애들이랑 살고 있습니다. 눈 오면 눈 맞고 근데 제주도에는 삼다도라 가지고 삼다도 제주도는 바람, 물, 여자가 많다 하죠. 근데 그 바람이 많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 캐노피를 한번 설치했다가 3일 만에 바람 맞고 이렇게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런 거 설치할 때는 조심해야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캐노피는 없이 그냥 가끔 이렇게 여기 베란다에서 한번 고기도 꺼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엔 특히 제주도는 제주시랑 서귀포시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주시는 좀 도시죠. 그 국세공무원 교육은 서귀포시에 있거든요. 좀 촌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쿠팡도 안 들어오고 했었는데 요즘 쿠팡도 잘 들어오고 쿠팡 시킨 거죠. 쿠팡 들어오고 그 알리익스프레스 이것도 잘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오는데 여기까지 무료 배송으로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 많이 살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 핵심 기초 강의고요. 기초니까 일단 상속세는 전반적인 상속세 전체 계산 구조를 이 민법부터 그 세액 계산까지 전부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훑어보기도 좀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증여세는 이제 그 예시 규정이라고 이게 회피 규정 여러 가지 예시 규정이 있는데 세법상 근데 이런 규정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증여세 규정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상속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통 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국세는 이 세 개를 말합니다. 자산의 이전. 대가를 받고 뭔가 자산을 팔았다. 그러면 내가 취득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팔았으면 뭘 내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줬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이득이 생기죠. 그러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증여가 아니고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받아서 이득이 생겼다. 그러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국세에 관련된 건 자산과 관련된 세금이라서 재산 제세라고 하고요. 보통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있을 거고 지금 시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세금, 지방세도 있죠. 취득세 같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세청에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강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속세, 특히 이제 대부분의 국세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죠. 뭔가 과세 대상이 많을수록 커질수록 세금이 더 많아지는, 세율이 더 커지는 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도 그렇고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습니다. 1억 원까지는 10%, 그리고 5억 원 20%, 10억 원까지는 30%, 30억 원까지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이 15억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느냐면 1억까지는 10%, 1억의 10%니까 1,000만 원. 그리고 1억부터 5억까지는 얼마죠? 4억이죠. 4억의 20%인 8천만 원. 그리고 10억까지는 5억까지는 계산이 된 겁니다. 5억부터 10억까지 5억이죠. 5억에 대해서는 30% 세율이 적용돼서 1억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15억을 가정을 했으니까요. 10억부터 15억까지는 또 5억이죠. 그 5억에 40% 세율이 적용돼서 2억. 그래서 이렇게 다 합쳐서 4억 4천만 원의 세금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1억에서 뭐 2억 됐다고 해서 2억 전체의 20%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진세라는 건 아무리 지금 여기 15억에 대해서도 15억 곱하기 40%가 아니죠. 과세 표준이 15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이렇게 따로따로 그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증여세도 똑같으니까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세율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아, 교재도 잘 받으셨죠? 교재도 좀 그 학습뿐만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한번 그 교재를 한번 그 나머지 시간에도 그 강의 종료 후에도 한 번씩 보면서 다시 좀 볼 수 있을 만큼 교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좀 잘 됐으려는지 모르겠네요. 좀 깔끔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상속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상속이 뭘까요? 그 상속세를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도 상속이 뭔지는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상속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 거겠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 관계의 포괄적 승계. 한마디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 거죠. 이게 백과사전상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 가지고는 상속세를 매기기는 어렵죠. 상속세법을 봐야겠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줄여서 상증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증법에는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증법을 보시면 의외로 조문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조문이 많지 않은 이유가 상속의 정의를 민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속세를 제대로 알려면 민법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민법에는 상속편에만 100개가 넘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상속편을 보면 5편입니다. 5편 상속편을 보면 997조부터 1059조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정의를 민법으로 준용하고 있지만 민법에도 상속은 뭐다라고 이렇게 알기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997조만 보자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 사망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같은 건 안 되겠죠.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시작되는 게 상속입니다. 그의 여러 가지 규정을 이렇게 100개가 넘는 조항에 있는데 그 민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이지만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 관계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준용함으로써 그 상속에 대한 정의를 그냥 끌어오는데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좀 차이도 생겨요. 그냥 끌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실무를 하면서 그런 게 보이실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상속세 정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상속의 정의를 보면 민법에 대해 준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포함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몇 개 포함되고 있는 이것들은 민법상은 상속이 아니지만 상속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서 상속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법이 다른 목적이 다른 법이지만 준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민법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상증법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증법상 상속은 민법상 상속에 몇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몇 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연고자가 무엇인가? 누군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상속인이 없는 거죠. 지금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이 아닌 다른 친척들이나 아니면 정 없으면 검사가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고가 되고 이 관리인이 법원이죠. 이 관리인이 이렇게 공고를 냅니다. 기존에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나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한테 공고를 하고 상속인을 찾기 위해서 수색 공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끝나도록 상속인이 발견이 안 되면 그때에서는 그 2개월 내에 수색 공고 만료 2개월 내에 특별 연고자라는 자가 상속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이런 자들이죠. 상속인은 아니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상속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법상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건 완전히 상속이랑 똑같죠. 그 특별 연고자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상속세에서는 상속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에도 특별 연고자도 없으면 이 상속재산은 국가로 귀속되게 됩니다. 다음은 유증입니다. 유증은 말 그대로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이 유언장 한번 볼게요. 절친 김덕배에게는
제주 소재 임야를 상속한다. 이렇게 유언장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자가 상속을 받게 되겠죠. 민법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을지.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만 상속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속이 아닌 증여. 아까 방금 말씀드린 특별연구자에 대한 재산 분여 이런 식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때요? 누군가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법상에서는 이것도 상속의 정의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이 등기에 보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유증 같은 경우 유증, 유언에는 증여죠. 유증으로 등기 원인에 표시가 되고 보통 여기에는 유언자의 사망일이 기재가 돼서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될 겁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이런 것도 이제 상속과 똑같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인증여. 누군가 죽을 사자죠. 죽음에 의해서 증여. 이게 아까 유증이 있었는데 무슨 차이냐? 이거는 유언이 아니고 증여 계약입니다. 증여 계약을 하는데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증여. 아까 유증은 어땠어요? 유언장에 쓴 거죠? 유언장에 쓴 거. 이거는 증여 계약입니다. 사인 증여는 유증과 효력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상속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속의 정의에 넣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유언 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탁은 내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가 이 자산을 그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불리거나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신탁을 할 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위탁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탁 재산을 신탁회사에 이전을 하고 신탁회사가 관리를 하다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수익이 위탁자한테 지급하겠죠. 그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요. 그런데 계약할 때 위탁자가 돌아가시면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도록 한다 하면 보통 이런 걸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신탁회사들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유언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그 효력을 인정 못 받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한 그 유언 상속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탁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수수료가 좀 있겠죠. 이런 신탁들이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은 뭐냐? 유언 대용 신탁과 유사한데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을 수익자한테 주는데 수익자가 또 사망하면 다음 수익자한테 주기로 하는 것. 이게 수익자 연속 신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유언 내용 신탁과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상증법에서 민법의 상속의 정의에 추가하여 이것들도 포함시켜서 이 신탁들도 상속 재산으로 봐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죠? 그 상속이랑 유사하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속세를 부과를 안 하면 이런 것들로 다 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속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신이 없는데 돌아가신 분 상속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많이 없죠? 말씀도 잘 안 해주시고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대한 이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고요. 보통 이게 뭐 세무사님들도 이런 걸 이용을 하시는 거죠. 다 이용하시면 보통 온라인에 정부24 아시죠? 그 등본 뗄 때도 정부24 이용하시죠? 거기에 들어가시면 정부24에도 있고 직접 가셔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 기한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는 1순위 상속인이 뭔지는 좀 그 뒤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그 돌아가신 분 재산이 얼마큼 있습니다 하고 보고서가 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딱 알기 쉽게 오는 건 아니고 각각 기관들에서 회신이 옵니다. 각각 기관들에서 이런 자산들을 관리하는 국세청도 물론 사전 재산 뭐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회신을 해줍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회신을 드리고 나머지 기관들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들에서 다 회신을 드립니다. 이거 외에 여기서 파악 안 되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야겠죠.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냐? 보통 6개월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만약에 상속 개시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25년 3월 10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달의 말일 3월 31일이죠. 그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고 기한은 말일이 되겠죠. 한 10년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3월 10일이면 9월 10일까지였어요. 그럼 신고 기한 막 챙기기가 더 어렵겠죠. 지금은 10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법이 개정돼서 항상 말일입니다.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사망일이죠.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분들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입니다. 6개월이 아니고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인이 전체가 다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9개월이었는데 24년 3월 작년이죠.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한 명만 외국에 주소가 있어도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외에 예외도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한은 근데 이건 예외고 다 예외고 상속 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 관할은 어디서 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서는 133개가 있죠. 전국에. 그렇다면 나의 상속세 검토는 누가 하느냐? 이 얘기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신고서를 여기 가서 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신고서는 만약에 인천에 사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남인천 쪽이면 남인천 세무서에 내야 되는데 뭐 그 광주 세무서에 내도 되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그 세무서 달리해서 신고서 접수가 되면 그 민원실에서 그 신고서를 스캔을 해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무서 재산세과로 배부가 되겠죠. 그 배부가 되면 거기 담당자한테 배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세무서 그리고 이제 부가처분 고지를 하는 세무서는 다른 세무서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세무서에서 검토를 하고 고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비거주자다. 비거주자라는 얘기가 바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그 외국 국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있는 분이고 외국에 있는 분이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소가 없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된 금액이 큰 주된 재산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그 관할 세무서장이 그 고지도 하고 검토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 국적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거는 소득세를 처리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소득세를 준용합니다. 소득세에서 비거주자면 비거주자고 소득세에서 거주자면 거주자입니다. 상속세도 소득세를 준용하고 있고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걸쳐 있거나 이중국적자 이런 분들은 판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되게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르는데 이게 주소를 판단하는 게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딱 그것만 보고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계속 국내에 사신 분들이야 거주자겠지만 좀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에서 바뀌기도 하고 판단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겨요. 사실관계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냥 이런 사례가 생기면 그냥 간단하지 않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없으면 거소 같은 경우에 183일이죠. 이것도 판단하는 건데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중국적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검토를 충실히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상속세 관련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도 소득세를 따른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거주자 외국에 사는 사람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하는 의문이 생기죠. 우리나라 사는 거주자가 돌아가시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재산까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모든 상속 재산이죠.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거주자면 외국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겠죠? 외국에 상속세를 납부했으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그 세금에 이런 게 있죠.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있죠. 그러면 외국에 상속세를 납부한 게 있으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거주자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의 주요 절차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사망을 하시면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사망 진단서 있죠. 이거 챙겨야 되죠. 이거 있어야 장례도 치르고 다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뭐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뭐 다르게 돌아가신 같은 경우에는 시체 검안서 이런 걸 수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망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이런 걸 수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신용카드 건강보험 자동 해지 안 되거든요. 이게 해지하고 이제 사망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도 합니다. 보통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바뀌면 정정 신고 안 되죠. 안 되는데 돌아가시면 됩니다. 정정 신고가 돼요. 보통은 이제 사업자 바뀌면 개인 사업자 새로 폐업하고 새로 신청해야 되는데 사망할 경우에는 정정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해야 재산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거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내에는 이제 상속 포기 한정 승인, 그 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 그 재산을 넘긴다든지 뭐 이러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이게 보통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니까 보통 이제 돌아가신 거 알면 돌아가신 후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되니까 챙겨야 되겠죠? 이런 것들 챙깁니다. 챙기고 뭐 유족 같은 것도 챙기고요. 그다음 6개월 내에는 보통 이제 상속세 신고할 때 재산 평가로 봐주는 기간이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까지 이제 평가,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평가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재산 받으신 분이 외국인인데 상속으로 외국인 뭐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도 해야 됩니다. 이거 과태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상속세 신고 챙겨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도 생길 게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 이 기한부터 9개월까지 또 최고 30억까지 공제된 배우자 상속 공제 있죠. 배우자가 살아계신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 공제가 크죠.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이 기간까지 재산 분할이 끝나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런 걸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9개월까지 꼭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왜 그러냐면 배우자가 얼마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자산, 토지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까지 완료가 돼야 배우자 상속 공제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야겠죠. 그게 뭐 근데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 이런 게 걸려 있다. 그러면 왜 재산 분할을 못 했는지 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접수를 하면 기간이 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송 종료 때까지, 종료 후 6개월 때까지 연장이 되는데,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 거죠. 보통 상속이 누군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본인이 하셔야 할 수도 있고 뭐 세무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챙기는 거죠. 그러면 상속세 신고 후 준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돌아가신 분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하겠죠. 그리고 재적등본. 이 재적등본은 호적이죠. 호적은 근데 2007년에 호적제도가 폐지됐죠. 하지만 그 호적이 다 전산화되긴 했는데 오류도 있고, 그리고 2007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요 호적에만 있고 가족관계 등록부로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돌아가신 뭐 상속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가족관계, 친족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적등본을 떼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주민센터 가서 재적등본, 이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전체 재적등본을 떼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런 거 다 떼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재적등본도.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말소자 등본, 사망진단서, 유언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유언장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상속을 받은 분들이죠. 상속이나 수요자분들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분들이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했으면 이런 협의서 사본도 당연히 제출을 해야 과세관청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상속세를 계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수 서류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서류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다 있는 게 아니고 상속재산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그 재산이 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서류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망 진단서 보면 이렇게 사망 언제 했는지 나오죠. 사망 시간까지 나옵니다. 이게 상속 개시일이 될 겁니다. 상속 개시. 이 상속 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 꼭 해야 되는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상속세가 안 나와요. 근데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전 증여재산, 뭐 10년, 상속인들한테 10년 내에 미리 증여한 건 상속세를 포함시켜 갖고 정산을 하거든요. 그럼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신고, 신고를 아예 안 하면 가산세가 20%입니다.
근데 신고는 했는데 조금 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입니다. 그쵸? 이 차이가 있겠죠. 나중에 가산세를 많이 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부동산 평가. 나중에 나는 그 상속세도 안 나올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신고를 안 했어요. 진짜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상속받은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상속세, 그 상속 신고하고 받을 때 이 재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그 평가액이 그 양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속세가 안 나올 것 같아도 상속세를 신고를 꼭 검토를 해보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속 재산이 지금 상속인들 간에 싸우고 있어갖고 재산 분할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유로 상속세 신고를 늦게 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일단 법정 상속분들은 일단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최소한 신고 가산세는 면할 수가 있겠죠.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설마 소송에 걸려 있어도 일단 무조건 소송에 걸려 있으면 신고를 하고 연부나 뭐 그런 거 다 검토하고 그런 거 하는 상태에서 이제 신고가 끝나면 이제 경전청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가산세를 부담을 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꼭 신고 이건 나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어지간하면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고 과소신고는 10%고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매일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데 그게 1년에 한 8%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해야 되는지 꼭 검토를 해야겠죠. 자,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는지 민법이죠, 이건. 민법 부분을 좀 약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는 시간 없이 쭉 일단 쉬는 시간은 시간마다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일단 쉬실 분은 알아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이 3시간이라 촉박하기 때문에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시려고 했어요.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한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예림이었어. 예림이었는데 사랑했다. 내 재산을 너한테 다 줄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상속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은 보통 일단 유언 아시죠? 유언은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하는 겁니다. 유언으로 상속인이 상속인의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본인이 돌아가신 분의 의지에 내가 누구한테 줄게라고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유언으로 지정상속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언장으로 유언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유언은 민법상 5가지 종류가 있고요. 거기에 명확하게 들어맞아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맞는 방식이 아니면 유언이 인정이 안 돼요. 자필증서, 자필로 쓰던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도 워드 치면 안 돼요. 직접 써야 됩니다. 직접 써서 내용이 있고 그다음 주소, 이름, 날인까지 돼야 됩니다. 이게 다 있어도 상속인 간에 이거 상속인이 제대로 쓴 게 아닌 것 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지장 찍어도 이 지장이 이미 돌아가신 분 지장을 비교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요건에 맞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아예 유언장 효력 자체가 발생을 안 합니다. 나머지 자필증서 외에는 증인까지 필요해요. 증인까지 있어야 돼요. 방금 앞서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을 하고 돌아가시면 여기 민법상 유언 효력 발생이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한테 그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깨워야죠.
야, 일어나세요. 이거 유언장 쓰세요. 유언장 쓰시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지정 상속분이 있고 유언이 없다. 또는 그리고 또 뭐 그 피상속이나 누가 그 분할하지 말라고 뭐 분할 금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만약 그런 게 없으면 민법에 누가 받아라 써 있습니다. 민법에. 그게 법정 상속분이고요. 근데 보통 만약에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게 되겠지만 상속받는 분이 여러분이 있으면 그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분할할 수도 있다. 전원에 합의가 있어야겠죠. 한 명이라도 합의가 없으면 안 되면 어때요? 소송을 걸든지 아니면 법정 상속분 민법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만 또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기타 뭐 일반적인 기여로는 안 되고 막 특별히 혼자 너 그 진짜 기여를 많이 했다 돌아가신 상속재산 형성하는데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생활하는데 진짜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럼 기여분도 인정이 될 수가 있고 유류분은 들어보셨죠? 유류분은 뭐 그 민법상 범적 상속분의 2분의 1을 인정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직계 존속 배우자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 자녀들이나 배우자는 2분의 1 부모님은 3분의 1 정도 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정도가 를 나중에 상속재산을 이만큼 못 받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이제 없어요. 작년에 유언 판결이 났습니다. 없어졌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상속포기 이런 제도들 있죠. 이런 제도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상속재산이 분할이 됩니다. 그렇다면 법정 상속분은 누가 얼만큼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먼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혈족. 혈족은 말 그대로 이게 피혈자입니다. 피가 맺어진 관계. 혈족.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 직계. 직접적 수직적 관계를 말하고요. 그러면 직계, 직접적인 관계인데 존속이다. 이게 높을 존자입니다. 높을 존자.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위로 올라가는 내 피가 섞인 직계 존속이고 직계 비속은 아들 빗자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내 자녀, 손자녀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맨날 말할 때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뭐 등등을 얘기하는 거야 하고 말도 이게 어렵잖아요. 그냥 한 번에 직계 존속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 법률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계 비속이라고 말하고요. 반계, 반계는 직계 존속이 아닌 거죠. 벗어나 있는 보통 친척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계는 한번 이게 그림으로 보면 그림은 다음에 보고 이제 순위 민법상 누가 상속을 받게 되었는지 순위를 알아보면요. 먼저 1순위 직계 비속입니다. 한마디로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민법에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태아도 상속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배 누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자녀죠. 태아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갔을 때 태아에 있었으면 상속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순인지 최근친이 선순이다. 여기 자녀죠, 자녀. 자녀고 손자녀가 있습니다. 손자녀. 이게 다 살아있을 수 있죠. 다 있으면 그 돌아가셨을 때 자녀, 손자녀가 다 있으면 자녀가 상속인이지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친이 선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순이가 이렇게 한 명, 두 명이죠. 그러면 공동 상속인이 되고 똑같이 1대1로 상속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면 자녀의 엄마겠죠.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 남편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여기 하나, 둘, 세 분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배우자한테는 50%를 더 준다. 그래서 1대 1대 1.5로 가져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정 상속분이 배분이 됩니다. 2순위
2순위는 직계 존속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이미 사망했다. 그럼 조부모님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배우자가 있으면 50%를 가산해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1대 1대 1.5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겠죠.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배우자만 있었다. 그때서야 배우자가 단독으로 판속하게 됩니다.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그때서야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고요. 형제자매도 없다. 사촌인의 관계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순서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말합니다. 민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민법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본인이죠. 본인이 있고 본인 위, 이 빨간색이 직계 존속입니다. 그리고 본인 아래 파란색이 직계 비속이죠. 형은 어때요?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직계인가요? 반계인가요? 형제자매는 반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 그대로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걸 다 직계입니다. 수직적으로. 그리고 한 번 올라갈 때마다 1촌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부모님은 1촌, 나와 할아버지는 1촌, 1촌에서 2촌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위아래로 가야지 옆으로 갔다. 그럼 반기가 됩니다. 형제 자매한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못 가죠? 이렇게 못 가죠? 1촌 내려오는데 그대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가죠? 2촌 반개 2촌입니다. 이런 식으로 촌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촌수 계산은 한번 알아두면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나중에도 써먹죠. 한번 4촌까지 가볼까요? 4촌까지 1촌, 2촌, 옆으로 3촌, 4촌. 그래서 4촌이라고 하죠. 여기서 옆으로 갔죠? 반개 4촌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촌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상속분을 배웠으니까 한번 문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은 누구누구죠? 상속인 누굴까요? 배우자, 장남, 장녀 이렇게 상속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계 비속이 1순위고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죠. 그리고 손자 있지만 어때요? 최근친이 아니죠. 있잖아요. 여기 최근친이 있잖아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외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상. 그렇다면 법정 상속분은 누가 얼마큼을 가져갈까요? 지금 다들 입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아시죠? 자, 1대 1대 1.5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더 복잡해져도 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아까 그 민법상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법정 상속분을 따지고 이걸 알아야 나중에 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유리분 이런 것도 할 때 다 이런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상속분은 그렇게 정해지고 상속계의 승인과 포기. 채무가 많으면 포기를 해야겠죠. 상속 재산이 있는데 채무가 더 많아요. 그럼 상속 보통 포기를 하겠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상속 포기는 모든 상속 재산의 권리, 채무도 전부 포기하는 겁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을 한도로 상속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정 승인이라고 하고요. 그 외엔 이거 두 개가 아닌 이상은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보통은 승인을 받겠죠. 단순 승인, 그냥 상속 재산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포기에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고요.
보통 상속 포기도 한정 승인도 그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3개월 내에. 3개월 내에. 그리고 예외가 있는데 얼마 안 됐죠? 22년부터 시행됐죠? 빚 대물림 방지법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인데 나도 모르게 빚을 대물림 받을 수가 있죠. 빚 대물림 방지법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인데 나 모르고 한정 승인 못하고 상속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년이 된 후 그걸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빚 대물림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런 예외를 두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포기나 한정 승인 신청을 해서 상대는 신청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는 건데 그 외에 상속 재산을 처분 행위를 해버리면 단순 승인한 걸 봅니다. 포기 인정 안 해줘요. 그럼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차가 있네? 아버지 차도 어때요? 상속 재산이죠? 차뿐이 아니라 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차를 내가 상속 포기를 해야 돼. 아버지가 그 채무가 너무 많아요. 하고 상속 포기를 하려고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다가 차가 있네. 아이고 차 이거 빨리 처분해야지 하고 처분했어요. 그 대금을 내가 받았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처분 행위 항배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상속 포기 안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이런 거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아, 진도가 너무 조금 나왔네. 다음 시간 좀 더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3시에 오후 3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성인의 그 집중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되는데 50분 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잠깐 10분 쉬시고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